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신앙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이성주의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봤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신앙에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기존에 믿어왔던 신앙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한 약간의 의심을 품게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의 실패였고요. 이 이성에 대한 자신감을 품게 했던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뉴턴의 프린키피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프린키피아인데 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내용이잖아요.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 내용의 구체적인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과학 내용을. 근데 제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뭐 무슨 뭐가 떨어지고 어떻고 뭐 중력이 발생하는데 뭐 움직이던 방향으로 움직이고 등등등 그런 게 아니고요. 지구와 달의 관계를 설명해낸 거잖아요. 수식으로 나타낼 정도로. 수식으로 나타냈다는 건 그 수의 수치적 관계가 증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신앙의 힘으로 신께서 가로시되 신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믿고 끝냈다면 이제는 드디어 인간이 어떤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의심해보고 의심했던 것들을 증명해내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으로 지구와 달의 관계라는 자연현상을 설명해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다른 자연현상들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가져온 역사적 의미고 인간의 인식의 변화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계기로 학문이 조금 더 강조받고 어떤 이성이 강조받으면서 사실 그전에는 학문도 신학 중심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스콜라 철학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학문들이 발전을 하죠. 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 과학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정치 철학에 있어서 뭐 장보댕의 주권론이라든지 아니면 존 로크라든지 그죠? 그전에 토마스 홉스의 어떤 주권을 양도해야 된다. 아니면 뭐 존 로크의 주권을 위탁해야 된다. 아니면 장자크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도 봤고요. 그다음에 철학 측면에서 뭐 이렇게 데카르트 합리론이라든지 존 로크의 경험론이라든지 아니면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단간단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들 자연스럽게 가격이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학문이 발전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치 철학에 있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정치권의 중심은 그 근본은 사실은 왕이 아니라 시민이구나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왕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과정 굉장히 거대한 변화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보통은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시민들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 혁명이 되게 여러 나라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이 혁명을 일으키는 시민들의 구체적 목적이 시민들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목적인데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선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선거. 그래서 시민들이 일으키는 자신들의 정치권을 되찾기 위해서 시민들이 일으키는 이 혁명의 구체적 목적은 시민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을 되찾아오는 게 목적이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다양한 혁명들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첫 번째가 벌어졌던 영국인데요. 영국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혁명이 발생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성의 시대에 문을 열었던 뉴턴이 영국인이니까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는 면은 있는데 사실 영국에서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영국은 지난 학기 말에 근데 이거 되게 여러분들한테 고마웠던 게 방학이 지났으면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날아갈 법도 하거든요. 근데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되게 답답했던 게 저 친구의 지금 수업 듣는 태도나 눈빛을 보면 분명히 알든 모르든 틀리든 맞든 대답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마스크 줄도 움찔움찔 하는 게 보여요. 근데 대답을 하는지 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뭐지?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이크를 안 쓰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너무너무 뭐 그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너무너무 보기 예쁜 게 맞고 틀리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 틀리면 어때? 뭐 시험 보냐? 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혼잣말로 아 목소리 안 나도 돼 괜찮아. 이 교사들은 직업적으로 다 복화술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독순술이라 그러죠. 그 이제 목소리를 안 내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여도 뭔 말 하는지 대충 보인단 말이야. 입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틀려도 돼. 상관없다고. 뭔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이렇게 막 애쓰고 막 그 뭐였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모든 반을 놓고 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방송에다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예뻤어. 그 막 이미 한 학기가 지난 내용인데 이미 방학이 지났고 그랬을 텐데도 방학 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억해 준다는 게 그래서 막 대답하려고 막 애를 썼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튼 이제 1학기 끝자락에 배웠던 내용이죠. 영국이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면서 국교회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기독교를 이끄는 사람이 교황이었잖아요. 그 교황 중심의 성직자 체계, 그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했고 썩었기 때문에 저 양반들 안 되겠다. 우리가 뜯어 고치자라는 게 종교 개혁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영국은 뭐 이제 왕의 어떤 이혼이라는 뭐 개인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하긴 했지만 아무튼 영국이든 뭐 독일의 마르틴 루터든 뭐 스위스의 칼뱅이든 공통적인 목적은 이제 더 이상은 교황이 주도하는 그런 체계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의 국교의 성립도 어쨌든 이 국교회는 교황을 따르지 않죠. 교황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는 건 누굴 따른다는 거예요. 교황을 따르지 않고 나라 국자니까 왕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국교회가 성립된다는 건 왕을 따르는 교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또 이 왕권 강화가 영국의 절대 왕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였었죠. 그리고 새로운 요소가 하나 있는데 안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영국 정치의 중요한 전통이 의회를 대단히 존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의회를 존중하는 전통을 갖게 됐는가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져요. 근데 그거 뭐 중학교 학습 내용도 아니고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긴 너무 길긴 한데 하여튼 몇백 년 전부터 차근차근히 왕도 이제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의회와 다양한 대화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회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의회 맞습니다. 주로 이제 법을 결정하고 세금을 결정하고 이런 의회인데 어, 당시의 의회는 사실은 잠시만요. 지금 의회도 그렇지만 뭐 그 사회에서 좀 주도층 인사들 쉽게 얘기하면 뭐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구성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초창기에는 주로 대귀족들 신분상으로는 대귀족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지주들이 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특히나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대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은 뭐 이 대상인들이 지주랑 잘 구분도 안 돼요. 왜냐면 대상인들이 돈을 벌면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요. 그러면 상인이자 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게 뭐 상업 활동이든 땅이 많이 있든 여러 사회 주도층 세력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시간이 뒤로 흐를수록 이제 약간 하급 귀족들도 선거에 의해 선발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구성된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게 영국이 절대왕정이라고 불리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배웠던 영국의 절대왕정 왕함은 엘리자베스 1세죠. 엘리자베스 1세가 사실은 영국 역사상 가장 왕권이 강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데 그분조차도 의회를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엘리자베스 1세는 본인이 본인 멋대로 결정해서 진행한 정책이 없어요. 다 본인이 어떤 정책을 하고 싶으면 그 정책의 내용과 결과 뭐 영향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의회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의회에 가져가서 제가 이런 내용의 정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 실시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물어봐서 의회가 쭉 검토하고 의회 전체 의논 결과가 나쁘지 않네요라고 나오면 그걸 진행하는 건데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 왕권이 셌다고 얘기하는 건 엘리자베스 1세가 의회로 가져가서 이것저것 얘기했을 때 의회가 깐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맞네요. 괜찮네요. 라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의 왕권을 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 이후에 어떤 정치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엘리자베스 1세 이후의 왕들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제임스 1세인데 아마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었을 때 제임스 1세는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완전히 어떤 그 절대 왕정주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란 어때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도 써. 자유로운 군주권의 참된 법. 근데 이 책의 내용, 이 책의 제목을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 이 책의 제목도 빠네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군주권은 누구한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군주권은 여기로부터 나오고 이 사람이 준 것이 이 사람 이 존재가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왕권을 주었다는 존재, 왕의 권력을 주었다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신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뭐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시대랑 좀 벌맞지 않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뒤늦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약간 좀 약간 좀이 아니야. 대놓고 의회를 무시하는 왕 멋대로 하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갔다는 거죠. 이제 당연히 의회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의회 입장에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제임스 1세 입장에서도 의회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의회 권리를 무시하고 이러는 게 제임스 1세 뒤에 올라왔던 찰스 1세도 마찬가지였는데 왕과 의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의회를 자꾸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청교도를 탄압한다고 나오는데 청교도가 처음 나오는 단어죠. 사실 청교도는 우리가 종교개혁 때 배웠던 칼뱅주의의 신도들이에요. 칼뱅주의.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시에 영국의 어떤 종교적인 흐름이 어땠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음, 종교개혁을 완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 내에 가장 많은 교파는 국교회예요. 국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국교회가 가장 많고 되게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은 숫자로 카톨릭이 아직 조금 있는데 이거는 뭐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괜찮고요. 이제 국교회 신자가 가장 많은데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바로 청교도 칼뱅파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늘어나냐면 잘 보세요. 칼뱅 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이 기억나실 거예요. 대답들 잘 하더만. 한번 일수정지하고 한번 떠올려 봐. 예정설이죠, 예정설. 미리 정해져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죠. 내 여러 가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인데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게 예정설이고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을지는 인간으로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고 어,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증명하는 게 크게 이제 그 증명 과정,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게 둘로 나뉘죠. 주중과 주말로 나뉘는데 주말은 뭐 당연히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요. 주중은 내 일을 열심히 하죠. 두마땡 해야 된단 말이야. 두마땡. 근데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항상 두마땡. 내 걸 해야죠. 내 걸. 내일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예정설에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 안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잘 팔린다든지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니까 좀 맞추는 문제가 많아진다든지 성과가 있겠죠. 그런 성과가 나는 거 하나하나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일하는 건 다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벌려고 일을 하면 그 일을 열심히 했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돈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칼뱅의 예정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칼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상업활동을 그닥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어떤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저 욕심덩어리 새끼 막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예정설은 그걸 뒤집고 이 돈을 많이 벌었어? 열심히 사셨네. 최선을 다해서 사셨네. 구원 받으시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중에서 특히 돈을 많이 버는데 성공한 상인들이 많이 좋아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돈을 많이 버는데 성공한 상인들 이 사람들이 영국에선 주로 의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왕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국교회가 좋겠어요? 칼뱅파가 좋겠어요? 당연히 국교회들은 왕인 나를 따라주니까 왕 입장에서는 국교회가 훨씬 좋겠죠. 근데
의회 구성원들은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내가 부유하다는 것, 내가 부자라는 걸 좋게 봐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될 거라고 말해주는 칼뱅파이들이 의회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는 들어가면 다 칼뱅파예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 의회가 그닥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의회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의회 의원들 앞에 연설하러 딱 가면은 눈빛부터 벌써 보여. 아, 난 국교회가 좋은데 다 칼뱅파네. 아, 쟤들도 나를 별로 좋게 안 보는 것 같은데 불편한데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꾸 맞닥뜨리기 불편하니까 점점점 의회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낸 건데 그걸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무슨 물론 왕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뒤에 이 왕들은 의회의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의회를 무시하게 됐던 거죠. 의회는 점점점 불만이 쌓입니다. 점점점 불만이 쌓이고 처음부터 거칠게 나왔던 건 아니고요. 왕한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요. 쭉 정리를 해서 글로 씁니다. 그게 권리청원이에요. 이 청원이 뭔가 청원하다, 부탁한다, 요청한다 이런 뜻이죠. 왜 우리도 뭐 그 국민청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청원을 해. 글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지금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의회는 이런 게 좀 불만입니다. 즉 우리 의회의 권리를 조금 존중해 주십시오. 요거를 글로 써서 내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왕이 이걸 받아주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받아줬대잖아. 그 얘기는 받아줄 때 태도가 약간은 알았어요. 놓고 가요. 아 참 읽어 본다니까 사인했잖아.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애초에 대충 사인은 하지만 뭐 싸우기 싫어 사인은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읽어보지도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이 이걸 승인하면서도 사실은 왕이 이걸 거의 무시합니다. 그래서 전제정치가 이어지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평화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걸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더 화가 나고 이 정도의 저항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의회를 이끌었던 게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이 인물이에요. 결국은 의회파 대 왕당파에 그래서 의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음에 아직은 그래도 왕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전쟁이 있게 되고요. 이 전쟁을 뭐 네스비 전투 뭐 무슨 전투 막 쭉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절기군을 이끌고 있었던 크로멜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파가 이겨요. 중요한 건 의회파 여기가 크로멜의 어떤 주도로 크로멜의 지휘로 의회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당파가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가셔. 왕이 이제 아웃이야. 그래서 왕이 없는 정치 형태가 됩니다. 공화정이죠. 공화정. 공화정이고 어, 왕이 없는 정치 형태라는 건 공화정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영국이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기 의회파가 왕당파를 이기고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로멜이 권력을 잡았던 요 시기가 영국 역사상은 지금까지 유일한 공화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모르겠어. 그 영국이 언젠가는 다시 공화정을 할 수 있기도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몇 년 안 됐는데 이전에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실 때 그뒤로 이제 찰스 몇 세죠? 그분이 올라오셨잖아요. 그 즉위식을 하는 동안 사실 영국인들이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 뭐 이게 막 돈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들고 막 그러니까 막 또 그때는 공휴일을 막 며칠씩 주니까 뭐 업무 진행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또 영국이 굳이 뭘 왕정을 유지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요 시기 크로멜이 주도해서 우에파를 승리로 이끌고 왕을 몰아내고 왕이 없는 정청틀을 세웠던 요 공화정 요 시기가 지금까지는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공화정이었던 시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왕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이 청교도혁명, 즉 의회파의 승리를 이끌었던 크로멜이 호국경이라는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뭐 나라를 지키는 기사 뭐 이런 뜻이고요. 아무튼 근데 크로멜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이 청교도혁명에서 의회파가 원하는 건 두 가지일 거라고요. 의회에 대한 존중을 원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의회파 대부분이 뭐였으니까? 청교도였으니까 청교도 세력이 강해지기를 원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의회파 사람들이 원했던 걸 텐데 크로멜 이 사람은요 사실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는 오로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아 의식이 의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나는 무조건 독실한 청교도
이 영국 사회를 싹 다 청교도 사회로 만들어야 돼. 여기에 대한 집중만 되게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집권을 하자마자 의회를 탄압하고요. 영국 전체를 굉장히 청교도 사회로 만들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게 그 영어로 하면 퓨리턴이거든요. 그 앞에 퓨리턴의 앞에가 형용사로 하면 이거예요. 순수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청자도 푸를 청자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청교도라는 교파는요. 대단히 깨끗하고 대단히 순결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잘 씻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뭔 얘기겠어요? 조금이라도 욕심 부리면 안 되고 탐욕스러우면 안 되고 항상 정결하게, 항상 도덕적으로, 항상 검소하게 이것만을. 그래서 청교도들은 봐봐요. 예정설로서 되게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걸 인정하니까 가진 게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치하진 않아요. 청교도들은 절대 사치를 안 해. 그러니까 겉에 꼬라지 보면 그지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막 걸레짝 같은 옷을 입고 막 그래요. 근데 통장 열어보면 막 몇십억 원씩 있고 이런 거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막 뭐지 아유 옷 한 벌 사지 저게 뭐냐. 근데 통장 열어보면은 막 40억 50억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삶이 기도, 노동, 기도, 노동, 기도, 노동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 드리고 아침 노동하고 식사도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항상 단출하게. 그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그냥 풀 한 포기에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노동하고 식사하고 노동하고 식사하고. 근데 지가 그런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면 지 혼자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누구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정답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살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들한테 되게 어떤 통제를 많이 해요. 금욕주의적인 통제를. 그래서 이때 막 내려오는 게 왜 어른들 힘들게 일하시고 나면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하시고 막 하잖아요. 금주법 내리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음악을 틀면 안 되고 뭐 춤을 추면 안 되고 막 이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끝나거나 뭐 이렇게 시험 끝나고 이럴 때 친구들끼리 막 뭐 노래방도 가고 막 영화관도 가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시험 끝났어. 시험 마지막 날이고 시험 끝났어요. 친구들끼리 막 놀기로 했어. 근데 선생님들이 막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노래방 막 들쑤시고 막 애들 잡아내고 야 너 깜빵 이 노래를 불러? 깜빵 영화를 봤어? 깜빵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크로멜이 집권한 이후에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왕정 때는 의회는 무시했지만 국민들의 즐거움을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국민들이 즐거워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왜 프로스포츠가 있겠어요? 그죠?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틀어막아 버리니까 이럴 바에야 왕정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크로멜이 죽은 뒤에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렇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새롭게 올라왔던 왕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역시 의회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전제 정치를 펼치게 됐는데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리가 없죠. 더구나 이제 지금의 의회는 혁명을 한번 성공해 본 적이 있는 의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는데 왕정이 복고됐을 때 올라왔던 그래서 전제 정치를 펼쳤던 왕이 찰스 2세예요. 찰스 2세인데 뭐 왕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찰스 2세인데 그 뒤에 올라왔던 왕이 제임스 2세입니다. 제임스 2세 때 의회가 혁명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임스 2세가 눈치가 조금 빨랐던 거죠. 제임스 2세 생각에는 의회가 한번 혁명을 성공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킨다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의회가 혁명을 막 일으키려고 할 때 제임스 2세가 빨리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혁명은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앞선 청교도 혁명은 전쟁이 터졌었잖아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 뭐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이런 전쟁이 없이 다친 사람 뭐 피 흘리는 사람 없이 혁명을 완성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선 혁명에서는 왕을 한번 없애봤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왕을 모셔오되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오렌지공 윌리엄과 그 부인에게 왕위 계승을 부탁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완전 땡 잡은 거죠. 그냥 동네 총독으로 있었는데 왕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사람이
이 사람께 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대신에 조건이 권리장전을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 권리장전도 문서란 말이에요. 저 문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저기서 말하는 권리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 의회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욱 강화된 의회의 권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였던 권리장전을 내밀면서 요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요거 지켜주실 수 있으면 왕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오렌지공 윌리엄이 쭉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의회가 요구했었던 저 권리장전의 내용은 뭐가 있는가?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게 권리장전이고요.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길죠. 많진 않지만 긴데 요거 길게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의회 승인 없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결국 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법을 건드릴 수 있는 권리는 의회만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네, 이것도 결국은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금을 걷는다는 게 막 걷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 얼마 있어? 갖고 와봐.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명분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얼만큼을 걷어야 될지를 법에 기준한단 말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에 대한 이야기. 그죠? 네, 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를 묶으면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의회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요. 즉, 이 두 문장을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길게 쓸 수 있겠지만 짧게 한 단어로 축약하면 입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는 권리다라는 걸 보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의회, 이 법을 만든다고 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는 출마도 그 의원이 되고 싶어서 출마하는 것도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투표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조항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법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건 뭐 외우고 그럴 건 아닌데 그냥 느껴 달라는 거죠. 여기다가 100을 더하시면 1789년이죠. 요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나중에 배울 프랑스 혁명이고 그 다음에 요 R은 레볼루션이야. 여기다가 200을 더해요. 그러면 1989죠. 여기서 요 1989년에 앞에 2년, 즉 1987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혁명? 혁명? 우리나라의 민주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키는 헌법이 요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존 로크 기억나시죠? 뭐 국민은 주권을 정부에게 위탁해야 되고 대의민주주의, 저항권 이런 걸 얘기했었던 존 로크가 그 책을 썼던 책 이름이 정부론이거든요. 정부론인데 정부론이라는 책을 존 로크가 썼던 게 1689년입니다. 그러니까 존 로크도 영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존 로크는 명예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명예혁명의 결과, 즉 의회의 권리를 이렇게 강하게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의 어떤 정치 철학을 펼쳤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이고 요거 한번 일시정지 하셔서 천천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왕이 의회를 무시했었고요. 그리고 왕이 의회를 무시했었고 그리고 의회는 왕에게 무시당하는 그 불만을 담아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권리청원을 제출했는데 요걸 승인했지만 왕이 무시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왕을 몰아내는 공화정이 형성이 되고요. 그죠? 공화정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때 왕을 몰아낸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청교동명 당시 의회파를 이끌었었던 크로멜이 호국경으로 취임을 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의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굉장히 청교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으로 국가를 운영했죠. 그래서 의회를 탄압했고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왕정이 들어섰는데 새롭게 올라온 왕도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혁명이 벌어지죠.
그게 명예혁명이고요. 이때 의회의 권리인 입법권을 강하게 인정하는 권리장전이 승인되면서 명예혁명이 완성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혁명이 두 번 있었잖아요.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명예혁명이 있었는데 요 두 개의 혁명을 한번 기준을 놓고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진행 과정에서 보면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다르죠. 청교도혁명은 전쟁이 있었죠. 근데 명예혁명은 없었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면 결과로서의 정치 형태를 보시면 청교도혁명이 완성되고 나서는 뭐였어요? 공화정이었죠. 공화정. 그리고 여기서는 왕이 없는 형태가 아니라 왕이 있는 형태였었죠. 그래서 왕이 있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조점도 조금 달랐죠. 강조점도. 청교도혁명 때는 말 그대로 청교도 순수한 청교도가 되자가 강조점이었다면 명예혁명 이후로는 의회의 권리를 강조하는 의회의 입법권이라는 권리를 강조하는 게 강조점이 됐었죠. 이렇게 봐두시면 이 정도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일정지 해놓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아무튼 명예혁명이 완성된 이후로 입헌군주제가 확립된다고 하는데 음, 요 군주제, 입헌 군주제면 왕이 있는 거겠어, 없는 거겠어? 군주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혁명의 마무리를 봐도 그렇고 왕이 있는 형태죠. 왕이 있는 형태인데 입헌이라는 글자가 더 중요해요. 아마 헌자에서 느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헌법이 이게 설립자예요. 헌법이 서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헌, 헌법이 서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인데 즉 헌법이 있어서 헌법이 있으면요 그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존재가 헌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가장 강한 존재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헌법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믿어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을 딱 정해서 우리가 누구라도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는 게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라고 하면 왕이 있지만 헌법도 있어서 이 헌법을 왕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입헌군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헌법 왕도 지켜야 되는 이 헌법을 의회가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지만 권력은 의회가 더 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입헌군 주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왕이 있지만 왕도 헌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체제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을 의회가 만든다. 그래서 왕이 있지만 왕도 지켜야 되는 헌법을 의회가 만들기 때문에 의회가 왕보다 더 권력이 강한 상태를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치는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되고 나서야 점점점 정치가 발달하면서 내각 책임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가 성장하면서 영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되는데 내각 책임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내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정치인들 많이 보시는데 크게 이제 두 종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무슨 국회의원, 어느 땅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무슨 당 국회의원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무슨 부 장관 뭐 이런 것도 땡땡부 장관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각이라고 하면요. 관료의 가장 높은 자리를 내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관료면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각 부 장관에 해당하는 요 자리가 내각입니다. 내각. 근데 요 국회의원과 내각은요. 뽑히는 과정이 달라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죠. 선거에 의해서 뽑는데 내각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뽑죠. 그죠? 대통령이 각 부의 장관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각 책임제는 뭐냐? 이게 내각 책임제예요. 너무 길죠? 내각 책임제란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인 총선에서 이긴, 즉 더 많은 의원을 가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총리 및 각부 장관 등 최고의 권력을 겸직하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면 관료직도 포기하는, 그래서 이긴 정당이 관료직도 차지하는 그런 체제다. 이거가 이제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공무원이잖아. 그죠? 여기는 공무원인데 음, 선거를 치러요. 선거를 치르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소속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어느 정당에 들어가 있죠. 선거를 쭉 치르면
예를 들어서 A당이 이겼어. 그러면 A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각부 장관까지도 하는 거예요. 요걸 요 이겼으면 얘가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얘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임기 동안 맡겨봤더니 별로야. 그럼 사람들이 얘를 안 뽑겠죠. 그럼 얘는 당이 졌어. 그러면 요 장관 자리는 내려놓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어느 국회의원이 이긴 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장관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선이 됐는데 얘네 당이 졌어. 그러면 이 사람도 보통은 내려놓죠. 그 장관 자리를. 아무튼 이긴 여당이 선거에서 이긴 당의 국회의원들이 내각 자리까지도 차지하고 다음 선거에 졌으면 물러나는 그런 시스템을 내각 책임제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영국은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각 책임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꽤 많은 나라들이 내각 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요. 뭐 영국도 그렇고요. 그렇고요. 보통 그리고 뉴스 나올 때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먼저 언급되는 나라면 내각 책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알 수 없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내각 책임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한 40, 50 되면 그때는 내각 책임제 국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